현대중공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4% 증가했고요. 영업 손실이 192%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수주산업 모델 기업이라고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 증가율보다 WCAI가 더 증가한 것은 효과적인 재고관리가 미흡하다는 의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출은 9.4%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는 약간 좀 적게 증가했죠. 그래서 매출 총액 좀 늘었고 판매관리비 적게 증가해 가지고 워낙 그런데 이제 판매관리비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 3천억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영업 손실이 3.3% 줄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원가 회계는 크게 이제 감소를 안 한 것으로 결산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우리 스루풋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해내느냐 이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를 얘기하기 전에 수주산업의 매출 업무 및 실적이라는 회사의 설명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조선사업은 수주에서 인도까지 2-3년이 소요되는 장기 프로젝트 계약으로서 진행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 총 제조원가에 대한 실집행 제조원가의 투입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률을 산정하고, 이게 뭔 뜻인지 계약 금액의 진행률을 곱하여 매출이 이루어집니다. 어떻든 진행률을 봐가지고 옛날 우리가 건설적 용어로 한다면 기성고에 따라서 매출액을 인식을 한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박 건조가 시작되는 설계 시점부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주요 기자재가 투입되는 도크 작업 전후로 대규모 매출이 인식이 되며 인도시 계약 대금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액이 인식이 되고 수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 자산을 해 놓으면은 수익으로 인식한다고 그러는데 추가 금액이 이제 확정된다 이런 뜻이겠죠. 인도시 계약 금액과 동일한 수준의 매출이 인식된다는 것은 그동안에 쭉 중간중간에 매출을 인식을 해 왔는데 인도시 계약 금액이 매출이 인식이 된다 하는 얘기는 이제 파이널하게 이제 계약 금액대로 인식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 100억짜리 되면은 한 90억까지 매출 인식을 했는데 추가로 10억 정도를 더 매출 인식을 한다. 인도할 때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IFRS 1115라고 해서 제가 한국 회계 기준원 세미나 때 가서 충분히 제가 배웠습니다. 충분히 배운 결과 스루풋 관점에서는 계약 자산을 포괄 제공 성격으로 인식해야 되겠다 하고 저는 그 세미나를 나오면서 또 거기 뭐 애널리스트라든지 회계 전문가 분들이든지 그런 분들의 이 패널들의 의견과 또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또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담이라고 보다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들었었습니다만은 벌써 한 오래됩니다. 5년이나 넘었나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나는 스루풋 쪽에서 매진하는 나는 요거는 포괄 제공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이 뜻은 포괄 제공으로 평가는 하되 매출 인식을 해서 하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진행률 곱해서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포괄 제공으로만 해라. 제조업에서. 글쎄, 건설업도 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이제 2-3년 정도니까 그러면은 매출을 인식 못하면은 이거 당장 영업 손실이 나는데
요렇게 이제 의견들이 당연히 나왔어요. 관계된 그 업체 대표까지 하신 분이 그런 의견을 얘기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매출 인식을 안 해도 실제 그 인도했을 때 매출을 인식을 해도 안 될 게 없는 게 아니고 2, 3년이 걸린다 하더라도 그 인식을 안 했을 그 당해년도는 당연히 영업 손실이겠지만 그게 매년 똑같이 쿠션을 먹어서 그렇게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한 번만 결단만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하면은 이익이 납니다. 매출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그 추락, 그러니까 그 이 진수를 시킨 그 실적에 따라서 매출액이 인식이 되니까 경영평가가 더 올바르고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강력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10분 그것을 이해를 하시더라고. 내가 이제 거기 대표할 때 말이야. 그런 거 좀 인식을 했어야 되는데. 기술자 출신이 되셔가지고 별로 신경을 안 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조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를. 어차피 원가 회계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 산출 로직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이제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괄 제공으로 얘기하더라도 어차피 진수 안 해도 영업이익이 난 거로 산출이 돼요. 또 그 얘기까지 했다고 봐야죠. 길어질 것 같네요. 스루풋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30.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스루풋 내려갔고 스루풋율은 10.9%나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5.1%를 절약을 했습니다만은 그 생산성이 0.82로서 0.12 포션 더 쫙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영업 손실은 거의 5천억 원대가 돼가지고 원가 회계의 영업 손실보다 1696원이 더 손실이 난 것입니다. 이것이 가공비 배부 제거자산 포괄 제공까지 포함해서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WCAI 여기 제품이란 게 없죠. 수주산업에서는 완성되자마자 인도가 되는 거니까 WCA가 제공품이거든요. 지금 이제 선박 건조 중에 있는 게 1,000억 원대가 증가했고 계약 자산도 지금 기성률에 따라서 계약 자산,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포괄 제공으로 봐야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4,174억 원이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수주사항이 있는데요. 수주산업은 수주사항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위에 쓴 프로우식의 양식대로 딱 맞춰서 해주시는 기업이 현대중공업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기간 개념을 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래서 기초 수주잔액이니까 이제 작년 연말에 넘어온 수주잔액이 21조 8천억이 있는데 신규 계약이 20조 원이나 됐다. 그러면 합치면 한 41조 되겠죠. 근데 이제 3분기까지 6조 3천억 원대뿐이 이제 매출을 못 일으켰다. 남는 게 36조 원으로 수주 잔고가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수주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LNG선을 많이 했다는 책으로 다는데 뉴스에서는 중국의 LNG선을 많이 뺏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매출액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딱 일치하면은 아주 그냥 더 깔끔했을 텐데. 그래서 수주산업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주 주석사항을 표기하는 기업이고 이렇게 표기 안 하는 기업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일개 회사의 공무부 수준뿐이는 안 된다. 이런 기간 개념이 없는 수주사항을 공시하는 기업은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극 좀 받으라고요. 3분기 누적 매출액과 갭이 있기는 하나 매우 작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요게 1,112억 원이 뭔지 좀 저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냐 그러면은 이런 궁금증을 놔두면은 꼭 뭐 미결 업무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찜찜해요. 근데 사업 보고서 보고서는 도저히 뭐 이게 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차이가 나지? 이게 왜 차이가 날까? 기납품액이란 건 매출액으로 인식을 한 건데 이건 또 뭘까? 재고자산 명세하고도 연결고리가 없고 어떤 그게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참 아쉽습니다. 요 금액은. 경영평가 지표로 포괄, 이건 뭐 포괄입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7회 전으로 크게 떨어졌죠. 역시 재고자산이 증가해서 그렇고 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또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르픈율도 떨어졌죠. 10.9%나. 요거 수주 판매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고 원재료 가격에 비해서 수주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재료 가격이 계약은 뭐 2, 3년 전에 했더라도 지금 생산하고 건조에 들어가는 것은 자재는 올해 매입한 가격이니까 재고가 늘어난다면은 원재료도 인상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거는 이제 뒷장에 백데이터를 확인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겉면에 미리 좀 압축적으로 얘기하면은 원재료의 평균 상승률이 10.71%고 재료 비율이 67.6%니까 가격 상승 압력률은 7.2%인데 컨테이너 등 뭐 또 이런 컨테이너 선 등 이런 거로 봐서 5.5%가 상승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또 판단할 수 있겠죠. 레버리지율은 변동이 없네요. 원재료 가격이 주로 철판, 형광, 그 다음에 페인트 세 가지만 압축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10.7%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가격 추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국제 표준 어떤 조사기관의 단가를 얘기한 거지만 실제 수요 가격인 여부는 아닌 거라고 봅니다. 에버리지 5.5%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PQ 아니요. 비성분 재고 내역에 있어서 B가 A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의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을 현대중공업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어떻든 뭐 동일한 기준을 계속성으로 가져가면은 뭐 안 될 건 없지만 문제는 총 제조 비용이 조금 왜곡 현상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것은 사용액 원재료 사용액 더하기 가공비여야 되는데 공개된 표 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계산해 내보려면은 이 원재료 매입액에다가 가공비를 여기 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보다는 왜곡이 생긴다 이거예요. 어쨌든 매출원가 재료비는 19.8%가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5.1%를 감소를 시켰습니다. 가공비도 좀 내려갔고요. 실질적으로 가공비율이 43.5%에서 32.4%로 크게 하락을 했는데 역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에 차이가 있는데 요게 이제 계약자산 즉 계약자산의 증감액을 최종적으로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계약자산을 그냥 별도로 인식하는 거고 스루프 쪽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1, 2단계 패스가 됩니다. 회계 투명성이. 그리고 3단계도 깔끔하게 패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자산도 깔끔하게 패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봐서 현대중공업도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에 추천하고 이번에 넣어야 되겠다. 앞서서 고려 아연을 먼저 했습니다만은 제 머리 기억 속에 이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을 먼저 좀 그렇게 하고 싶은
기억에 제가 남아 있는 것은 그 쓰르프하고의 차이를 확실하게 그 원인이 뭔지 추적할 수 있는 하려고 그러면은 이 회계 투명성이 전제 조건이 깔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다 하려고 그러면 회계가 일단 투명해야 그 다음에 문제점을 발견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개선책을 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이 일단 전제로 깔려야 무슨 경영 개선 아이디어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안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지. 공개되는 이 재무제표가 부직 회계를 한 거라면은 노를 딴 데다 짓게 만드는 그런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계 투명성이 있는 기업부터 먼저 자꾸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를 먼저 했습니다만 대표적인 대한민국 기업인데 현금 흐름표가 안 맞았었죠. 이 현금 흐름표가 이렇게 깔끔하게 맞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6,34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6.2% 증가해가지고 인당 평균 임금은 한 5천만 원 선, 직원이 12,715명이나 되네요. 그러니까 연간 6,24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회사는 감가상각비의 모든 비용을 기타로 단순 표기했다. 인건비 하고요. 그래서 기타가 1조 7천억 원이나 되는데 이게 전년보다 또 줄긴 줄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 외주비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건설업처럼. 이 현대중공업이 그 외주를 줬던 그 하청 외주 업체들을 일부 직영으로 받아들였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은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자관 연봉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근데 이런 연봉을 받고서 조선업이 어떻게 보면은 용접하고 그다음에 쇠를 만지고 그다음에 위험도도 높은 데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없어지니까 베트남 같은 인력을 들여오려고 그 양성을 시켜서 들여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또 이상하게 또 막혔다 하는 뉴스도 나온 적이 있고요. 자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3년 전 이병태 TV라고 이분이 이제 경제학 무슨 박사신 것 같은데 조선업에 물은 안 들어온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선업이란 게 영국에서 일본으로 넘어오고 일본에서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에서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한번 이게 이 전세가 이렇게 역전돼 버리면 우리나라가 재역전하기는 매우 어려운 게 이 조선업의 특징이다. 이분은 이 조선업에 대해서 뭘 잘 알고 계시는지 통계적으로 그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조선업의 그 공급 역량이 과잉이다. 그래서 이제 또 중국이 계속 덤핑질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쉽지가 않을 거다. 중국은 아직까지 사비로 대항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의 한 조선업이죠. 12,715명. 참 작지 않은 인원들을 데리고 한국의 조선업을 위해서 좀 생존하시기를 바랍니다.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을 통해서 연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보면은 8조 8천억 정도 할 거다. 재고가 10% 정도 증가한다고 봤습니다. 포괄 제공 성격으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려면 3개월 만에 8조 8천억까지는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고를 10%를 증가시킨다는 게 아니고 실제보다 이거보다 더 증가했는데 10%까지만 오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재고를 감소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액이 8조 8천억을 한다 그래도 결산을 하면은 3천억 원 선으로 결산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월 만에 6조 7천억에서 8조 8천억 오니까 한 2조 원 돈을 더 할 수 있겠냐. 하려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루프 쪽에 봐서 손익분기점으로 일단은 목표 수준을 정하면은 9조 7천억 원은 해야 됩니다. 9조 8천억 원. 요게 이제 4,780억 원 적자를 손익분기점으로 하면은 매출 목표가 9조 한 8천억 원은 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나 원재료 상승률이 12%이기 때문에 이 12% 가격만 반영해 주고 그 다음에 한다 그러면은 8조 9천억 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 마진율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겠죠. 이미 계약이 돼 있는 거라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8조 9천억에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건 안 돼. 원가 회계가 야 8조 8천억이면 충분히 된다는데 그러면은 스루프스로 봐서는 당연히 적자가 됩니다. 4천억 적자. 자, 그러면 여기서 흑자로 하고 손익분기점 수준까지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포괄 가공비 재고자산 회전율을 7.4% 증분하는 겁니다. 이 정도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10조 원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손익분기점. 아까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9조 8천억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0조 정도 해야 손익분기점이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3분기까지 6조 얼마를 했는데 4조를 더 할 수 있느냐. 참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손익분기점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냥 인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가는 근데 거꾸로요. 19,800원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대비 188%로 올랐네요. 자, 그럼 실적 기준은 좀 실질적으로 떨어졌는데 주가는 왜 오를까? 저는 이런 분야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78%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6.5%, 그 다음에 외국인이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5.92%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현대중공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조선업에 물이 다시 들어오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